낡고 비좁은 아파트의 희미한 불빛 아래 8살 강민의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였다. 시간은 이미 늦은 저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이는 잠자리에 들 생각도 없이 달아빠진 나무 식탁 위에서 분주했다. 작은 손으로 서툴게 쥔 칼이 도마 위의 두부를 조심스럽게 잘랐다. 깍둑 썰기된 두부가 아이의 정성처럼 반듯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강민은 닫힌 방문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목소리는 아직 앳됐지만 그 안에 담긴 다정함과 책임감은 어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아이는 작은 발판을 딛고 서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다. 평범한 두부 조림이었지만 그 과정은 마치 정교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신중했다. 이윽고 강민은 따뜻한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약 냄새와 깊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여인, 그의 어머니 이세연이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한때 총명함과 열정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엄마 식사하셔야죠.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던 두부 조림이에요. 강민의 목소리에 세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작고 하얀 얼굴 칠흑 같은 머리카락 벼를 박은 듯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누구라도 강민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순수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세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짙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우리 아들 또 엄마 때문에 고생했네. 괜찮은데 고생 아니에요. 엄마가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돼요. 강민은 숟가락으로 두부를 작게 쪼개 세연의 입가로 가져갔다. 세연은 힘겹게 몇 숟갈을 넘겼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강민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쟁반을 내려놓았다. 대신 물수건을 가져와 어머니의 이마와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아이의 손길은 작았지만 그 어떤 간호사의 손길보다도 섬세하고 따뜻했다. 세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불과 3년 전 이세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태아그룹의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천재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세라핌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세라핌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명품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태아그룹의 최만식 회장은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인자한 미소와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이 박사 당신은 우리 태아의 보물이야. 아니, 대한민국의 보물이지.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게. 이 최만식이 자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 세연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최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고 마침내 세라핌의 최종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 그녀는 최종 보고를 위해 최 회장과 독대했다. 회장님, 드디어 세라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AI가 아닙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과 교감하며 창의적인 활동까지 가능한 인류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세연의 눈은 희망과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만식 회장은 그녀의 발표를 듣는 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역시 이 박사야. 정말 대단해. 내일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대대적인 언론 공개를 준비하도록 하지. 오늘까지 고생 많았네. 오늘은 푹 쉬게. 그것이 그녀가 연구실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의 출입 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녀의 모든 데이터 접근 권한은 차단되었다. 어리둥절한 채 회사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그녀는 사내 방송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태아그룹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TH-10을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는 최만식 회장이 직접 이끈 프로젝트의 결실이라는 뉴스였다. 화면 속 최 회장은 세연이 만든 세라핌을 TH-11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자신의 업적인 양 떠벌리고 있었다. 세연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달려가 따졌지만 돌아온 것은 냉혹한 비웃음뿐이었다. 이 박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세라핌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자네는 그저 태아그룹의 월급을 받는 일개 연구원일 뿐이고 자네가 한 모든 연구 결과물은 당연히 회사 소유야. 그리고 이제 자네는 필요 없어졌어. 태아그룹의 법무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세연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 순식간에 천재 과학자에서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그녀는 학계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기나긴 법정 싸움은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거대 그룹을 상대로 한 개인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모든 것을 잃은 세연은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았다.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었고 한때 세상을 바꿀 꿈을 꾸었던 그녀는 이제 아들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힘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엄마, 괜찮아요. 과거의 악몽에서 허우적거리던 세연은 강민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아들의 까만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는 힘이 나. 강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줄 뿐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 뒤편에서는 나이에 맞지 않는 차가운 분노와 치밀한 계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얕은 잠에 빠져들자 강민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공간인 작은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동화책 몇 권과 크레파스가 놓여 있었지만 그 옆에는 이 허름한 아파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 바로 최신형 고사양의 커스텀 노트북이었다. 강민은 익숙하게 노트북을 열고 전원을 켰다. 순식간에 부칭이 완료된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시세표와 암호화된 통신 채널,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창이 가득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갔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와 코드들은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나 해커조차 혀를 내두를 수준의 것이었다. 강민은 평범한 8살 아이가 아니었다. 어머니 이세연의 천재적인 두뇌를 물려받은 그는 4살 때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을 이해했고 6살 때는 독학으로 코딩을 마스터했다.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아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을 길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소액의 종잣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의 예측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불과 2년 만에 아이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물이 되어 있었다. 세상은 그의 존재를 몰랐다. 모든 거래는 프로메테스 캐피탈이라는 유령 투자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그를 대신해 전면에 나서는 충직한 대리인이 있었다. 강민은 보안 통신 채널을 열고 화상 연결을 요청했다. 곧 화면에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잘 정돈된 집무실에 앉아있는 그는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전설로 불렸던 펀드 매니저 박진수였다. 그는 내부 비리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소년에게 구원받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강민의 경이로운 지성과 통찰력에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제 박진수는 강민을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진수는 화면 속 어린 소년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강민이 처음 제안한 것이었다.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강민의 표정은 조금 전 어머니를 돌보던 다정한 아들의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 아이의 얼굴에서 순수함은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박 실장님, 한림화학 주식 매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장내에서 조용히 매수하여 현재 지분 7.%를 확보했습니다. 5%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실례지만 어째서 하필이면 이런 부실한 화학회사에 투자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무 상태도 좋지 않고 성장 동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진수의 질문에 강민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에는 어린아이의 천진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박 실장님, 눈에는 그저 낡은 화학공장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한림화학은 태아그룹이 최근 발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의 핵심 소재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태아 쪽에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한림화학을 그저 싼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강민은 화면에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공급망 분석 데이터를 띄웠다. 최만식은 곧 그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림화학을 인수하려 할 겁니다. 적대적 M&A를 시도하거나 혹은 기술만 빼먹고 버리려 하겠죠.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자금은 충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음 주까지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세요. 우리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박진수는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자신 같은 전문가도 파악하지 못했던 산업의 핵심을 이 8살 소녀는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그룹 내부 정보망에 심어둔 트로이는 계속 활동 중입니까? 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코드는 완벽합니다. 현재까지 최만식 회장의 비자금 흐름과 관련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놈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추락시켜야 합니다. 계속 감시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통신을 끄는 강민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복수극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두렵지 않았다. 3년 전 어머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던 그 순간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무너진 삶, 도둑맞은 꿈 짓밟힌 명예. 강민은 그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로 맹세했다. 최만식 그리고 태아그룹. 그들은 한 천재 과학자의 인생을 파멸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한 명의 천재를 짓밟는 대신 그보다 더 무서운 괴물을 깨우고 말았다는 것을. 강민은 노트북을 덮었다. 화면에 불빛이 사라지자 방 안에는 다시 어둠이 내렸다. 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인지 어머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다. 강민은 작은 손을 뻗어 그 미간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엄마의 억울한 눈물을 전부 닦아줄게요. 엄마를 아프게 한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어둠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한 소년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돌멩이가 이제 막 고요한 수면 위로 던져졌다. 서울의 심장부 태아그룹의 본사 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과시하며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거대한 회의실 안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최만식 회장의 표정은 구름 낀 하늘처럼 어두웠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변명을 하려는 건가? 최 회장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의 앞에 선 기획조정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 최만식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시선이 보고서 위를 훑었다. 가전부품을 공급하던 중소기업 대성정밀의 갑작스러운 부도, 동남아 물류를 담당하던 글로벌 로지스의 파산 신청, 신소재 개발에 협력하던 연구소의 자금난. 보고서에 적힌 내용들은 하나같이 사소해 보였다. 거대한 태아 제국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런 하찮은 일들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건가? 대성정밀 그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군. 당장 대체 업체를 찾아 글로벌 로지스는 또 뭔가? 세상에 물류회사가 그것 하나뿐인가 무능한 놈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회장님 단기적으로 생산 라인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대성정밀이 납품하던 부품은 저희 신형 스마트 TV의 핵심 부품이라. 시끄러워. 최만식의 고함에 임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는 지팡이로 테이블을 쿵 소리나게 내리쳤다. 안 되면 되게 만들어. 그게 당신들이 수십억 연봉을 받아가는 이유야. 이까짓 작은 파도에 흔들릴 거라면 태아라는 배에 탈 자격도 없어. 1시간 주지. 그 안에 해결책을 가져와. 못하면 전부 책상 뺄 준비해. 임원들은 잿빛이 된 얼굴로 쫓겨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최만식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몇몇 하청업체들의 문제 따위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며 생기는 사소한 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이 작은 소음들 뒤에 자신을 겨냥한 거대한 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아파트, 강민의 작은 방은 태아그룹의 화려한 회의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있는 노트북 화면 속에서는 태아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태아그룹이라는 노드가 있었고 그 주위로 수백 개의 자회사와 협력업체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몇 노드들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바로 대성정밀과 글로벌 로지스였다. 강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최만식이 사소한 소음으로 치부한 그 사건들은 모두 강민이 체스판 위에 놓은 첫 번째 말들이었다. 대성정밀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민은 프로메테스 캐피탈의 자금으로 대성정밀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만기일에 맞춰 일시 상환을 요구했다. 태하의 단가 후려치기에 시달리던 대성정밀은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선언했다. 글로벌 로지스는 분식회계를 통해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유령 회사였다. 강민은 내부자 정보를 해킹하여 이 사실을 파악했고 주가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대규모 공매도를 실행했다. 그리고 익명의 채널을 통해 회계 부정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파산했다. 이 모든 공격은 태아그룹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대신 제국의 가장 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타격했다.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략이었다. 당장은 미미한 손실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균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댐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체스는 왕을 잡는 게임이지 조를 잡는 게임이 아니야. 하지만 왕을 잡으려면 먼저 조를 움직여 길을 터야 해. 강민은 혼잣말을 하며 다음 목표를 물색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화면에 새로운 정보들이 떠올랐다. 태아그룹의 법무팀, 회계팀, 그리고 최만식 회장의 개인 비서실까지. 강민이 심어놓은 스파이웨어 트로이는 제국의 신경망 곳곳에 조용히 뿌리내려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트로이가 보낸 경고 메시지가 화면 한 구석에 깜빡였다.
경고 유성 컨설팅으로 비정상적 자금 이체 발견. 금액 50억 원. 용역 내용 불분명. 강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유성 컨설팅.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태아건설이 발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0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드디어 꼬리 깎이는 거면 드디어 꼬리가 잡히는군. 강민은 곧바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치며 세탁된 돈은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계좌의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어야 했다. 그것은 세계적인 해커들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강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퀀텀 컴퓨팅 기반의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수조 개의 암호 조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분석되었고 몇 시간 후 은행의 방화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강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했다. 마침내 비밀 계좌의 소유주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계좌 소유주 최인석, 최만식 회장의 외아들이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태아그룹의 황태자. 마약과 도박 온갖 추문에 휩싸여 최만식의 골칫덩거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아들의 유흥비를 회사 돈으로 대주고 있었군. 생각보다 더럽고 생각보다 허술해. 강민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안전한 서버로 백업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만식의 제국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썩어 있었다. 강민은 그 썩은 부분을 하나씩 도려내어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군이 필요했다. 복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강민은 자신처럼 최만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쓰러져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과거 태아그룹과 관련된 소송 기록 해고 노동자 명단, 언론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대 권력 앞에서 좌절하고 침묵을 선택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강민의 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다. 김동현. 5년 전 태아전자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회사가 자신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 어머니의 사례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강민은 김동현의 현재 상황을 추적했다. 그는 작은 전자기기 수리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블로그에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과 태아그룹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에 지쳐 절반쯤 포기한 듯한 체념도 엿보였다. 강민은 그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고 김동현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단 하나의 파일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강민이 태아전자 내부 서버에서 빼낸 것이었다. 5년 전 김동현의 기술이 도용되는 과정을 논의했던 연구개발팀의 내부 회의록이었다. 김동현의 이름 대신 최만식 회장의 조카 이름이 발명자로 둔갑해 있었고 특허 출원을 서두르라는 최 회장의 지시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김동현이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메일 본문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원하신다면 응답하십시오. 한편 태아그룹의 최만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방금 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체 업체를 구했고 생산 라인도 정상화되었다. 최만식은 역시 자신의 부하들은 채찍질을 해야 움직이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감히 내 제국에 흠집을 내려 해 어림없는 소리.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조여오고 있는 거대한 그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수리점, 김동현은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컴퓨터를 켰다. 습관처럼 메일함을 확인하던 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의심과 함께 메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본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5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악몽의 실체, 억울함과 분노의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담아 타이핑했다.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메일을 보낸 김동현의 눈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닌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은 김동현의 답장을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의 체스판 위에 또 하나의 말이 놓였다. 최만식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짓밟았던 과거의 망령들이 하나둘씩 깨어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망령들을 지휘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얼굴을 한 8살 소년이라는 것을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두어졌다. 이제 상대가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인지하게 만들 차례였다. 평온했던 주말 저녁 거실에 모여 앉은 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TV 화면 속 예능 프로그램과 어우러져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거실 벽 중앙에는 태아전자의 최신형 야심작 스마트 비전 TV가 선명한 화질을 뽐내고 있었다.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태아그룹의 주가를 견인하던 효자 상품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빠의 나지막한 소리와 함께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이내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TV 뒷면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놀란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펑 하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스파크가 튀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불타거나 폭발한 스마트 비전 TV의 인증 사진과 영상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긴급 저희 집 태아 TV가 터졌어요. 하마터면 불날 뻔했습니다. AS 센터 전화했더니 소비자 과실일 수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 이거 무서워서 TV 켜겠습니까? 리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기 대응은 재앙에 가까웠다. 태아그룹의 고객 서비스 센터는 수많은 불만 접수를 블랙 컨슈머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치부했고 언론팀은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바람을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의 눈의 편집장 책상 위에 의문의 서류 봉투가 놓였다. 발신인의 이름은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 봉투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짧은 메시지가 담긴 편지가 들어있었다.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좇는 당신의 펜의 힘을 싣고 싶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편집장은 반신반의하며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파일 안에는 태아전자의 충격적인 내부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마트 비전 TV의 설계 단계부터 파워 서플라이 부품의 결함을 지적했던 엔지니어들의 보고서, 원가 절감을 위해 해당 부품의 교체를 묵살하라는 경영진의 이메일, 그리고 제품 출시 전 진행된 품질 관리 테스트에서 수차례 발화 가능성이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최종 결과 보고서까지, 심지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태하의 부품 공장에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지친 어린 노동자들이 졸면서 불량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결함이 아니었다.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고의로 외면한 용서받을 수 없는 기업 범죄의 증거였다. 그날 저녁 진실의 눈은 긴급 편성을 통해
태아그룹의 두 얼굴 이윤 속에 사라진 안전이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대한민국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쓰레기 같은 기업 내 돈 주고 시한폭탄을 사온 거였네. 태아 제품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성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소비자 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고 정치권에서도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아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의 시가 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낡은 아파트 강민의 방, 수십 개의 모니터링 창이 띄워진 노트북 화면 불빛이 아이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이 태아 제국을 집어삼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주가 폭락 그래프 분노에 찬 뉴스 헤드라인 태아그룹 본사 앞에 모여든 시위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아이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단순히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신뢰도가 높고 끈질긴 기자를 선택했고 여론이 최고조에 달할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는 사회의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진실이라는 서핑보드를 올려놓았을 뿐이다. 파도는 스스로 태하라는 모래성을 집어삼킬 것이다. 엄마의 미래를 앗아갔으니 나는 너희의 평판을 먼저 앗아가겠다. 강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평판이 무너지면 부가 무너지고 부가 무너지면 권력도 무너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를 빼앗아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곱씹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강민이 설계한 복수의 로드맵이었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 회장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최만식 회장의 괴성과 함께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임원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그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전부 뭐 하고 있었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당신들 눈은 장식이었나?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단순한 악재로 보지 않았다. 과거의 자잘한 공급망 문제부터 이번 내부 고발 사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프로메테스 캐피탈, 최만식은 지식여진 시가를 비벼끄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최근 태아의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세력이 바로 그들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전쟁을 선포한 거다. 감히 이 최만식에게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최만식의 눈에 섬뜩한 냉기가 돌아왔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오, 변호사 그리고 안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오 변호사는 태아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법무팀의 수장이었고 안 실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현재 그룹의 보안과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잠시 후 두 사람이 회장실로 들어서자 최만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명령했다. 프로메테스 캐피탈, 그놈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가 원하는 건 그놈들의 정체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그놈들 신상 정보를 올려놔. 최만식의 명령은 선전포고였다. 태아그룹이라는 거대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다윗을 향한 첫 번째 방역을 시작한 것이다. 오 변호사의 법무팀은 즉시 금융감독원에 프로메테스 캐피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 거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세계 최고의 포렌식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안 실장의 정보팀은 더러운 방식을 사용했다. 그들은 증권가의 정보원들을 닥치는 대로 매수하고 협박하며 프로메테스 캐피탈과 관련된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견고하고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다. 프로메테스 캐피탈은
유령 그 자체였다. 법인은 파나마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피난처에 거미줄처럼 얽힌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등록되어 있었다. 자금의 흐름은 전 세계 수백 개의 암호화된 서버를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태화의 변호사들이 간신히 실마리를 잡아 파나마의 한 페이퍼 컴퍼니 주소를 찾아가면 그곳엔 낡은 우편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요청은 해당 국가의 엄격한 은행 비밀법에 막혀 번번이 거절당했다. 박진수 실장은 강민이 미리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그는 태아 측의 법적 압박에 대해 오직 법률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그들을 농락했다. 태아의 변호사들은 보이지 않는 상대와 소모적인 서류 전쟁을 벌이며 진이 빠져나갔다. 젠장. 이건 마치 유령이랑 싸우는 것 같아. 오 변호사는 최만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울분을 토했다. 그의 보고를 듣는 최만식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밤이 깊어지고 안 실장이 마침내 최만식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낭패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결과는 최만식은 짧게 물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프로메테스 캐피탈의 대표로 등록된 박진수라는 인물 외에는 그 어떤 실체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전직 펀드 매니저지만 그 역시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후 세력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과 기술을 사용했지만 마치 거대한 철옹성과 마주한 느낌입니다. 이런 수준의 보안과 자금 세탁 기술은 국가 단위의 정보기관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최만식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싸늘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기어올랐다. 분노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 바로 두려움이었다. 대체 누구인가? 이토록 치밀하고 이토록 강력하며 이토록 잔인한 적은 자신에게 이런 깊은 원한을 품은 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짓밟고 온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지만 감히 이런 거대한 방역을 조직할 만한 인물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시각 강민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으로 태아그룹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개미집을 막대기로 쑤셔놓은 듯 허둥대는 그들의 모습은 아이의 눈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첫 번째 파도는 그들의 평판에 흠집을 냈을 뿐이다. 이제 두 번째 파도로 그들의 돈줄을 세 번째 파도로 그들의 권력을 차례차례 부숴버릴 것이다. 강민은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이름은 계획 3단계였다. 그 안에는 태아그룹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를 겨냥한 훨씬 더 대담하고 파괴적인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8살 소녀는 고요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몰랐다. 이 모든 혼란을 지휘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를. 스마트 비전 TV 사태는 태아그룹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량 리콜과 대대적인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간신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미 입은 상처는 깊었다.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은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를 흔들었다. 무엇보다 최만식 회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와 편집증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어딘가에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음을 직감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가장 신이 많은 임원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이성은 분노와 조급함에 잠식당했다. 안 실장. 한밤중 자신의 서재로 안 실장을 호출한 최만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 따위는 집어치워. 내가 원하는 건 결과야. 박진수 그놈을 24시간 감시해. 전화도청 미행 쓰레기통을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약점을 찾아내
누구와 만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모조리 알아내란 말이다. 회장님, 불법 사찰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 발각이라도 되면 시끄러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잡히기 전에 놈의 목을 먼저 비틀면 그만이야. 이건 명령이다. 안 실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의 눈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박진수 실장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졌다. 그의 집과 차 사무실에는 초소형 도청장치가 설치되었고 전문 미행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박진수는 강민이 설계한 완벽한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업무 지시는 양자 암호 통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외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처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만식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무능한 놈들, 고작 그놈 하나 처리 못해서 쩔쩔매는 건가.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을 명령했다.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폭력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퇴근 후 주차장으로 향하던 박진수의 앞뒤를 검은색 밴 2대가 순식간에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에게 저항할 틈도 없이 그는 복면이 씌워진 채 차 안으로 던져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항구의 낡은 폐창고였다. 의자의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버려진 박진수의 앞으로 안 실장이 싸늘한 얼굴로 다가왔다. 박진수 씨,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요. 안 실장은 박진수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지? 당신 뒤에 있는 놈 이름이 뭐야? 박진수는 공포에 질렸지만 강민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행동 계획.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침묵을 지켰다.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당신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가족들이 갑자기 끔찍한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마음이 아주 아프겠지. 가족을 들먹이는 비열한 협박에 박진수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셔츠 소매에 숨겨진 커프스 버튼을 재킷 안쪽에서 몰래 눌렀다. GPS 신호와 긴급 구조 요청이 담긴 강민이 만들어준 마지막 비상 수단이었다. 회장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회장님께 달렸습니다. 그의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으로 안 실장의 거친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한편 강민의 노트북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떠올랐다. 박진수의 신호였다. 아이의 천사 같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절대 영도의 빙하처럼 차갑고 냉혹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세온을 넘었어 최만식. 분노는 사치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뿐이었다. 강민은 망설임 없이 오메가 프로토콜을 실행했다. 최만식의 불법적인 행동까지 모두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둔 방역의 시나리오였다. 아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수십 개의 창이 열리고 닫히며 복잡한 명령어들이 스크린을 수놓았다. 몇 분 후 태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아건설의 모든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에게 긴급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발신 프로메트스 캐피탈 제목 태아건설 임시주주총회 회 소집 요청 내용. 당사는 태아건설의 2대 주주로서 회사의 재무투명성 및 경영윤리에 관한 중대한 우려를 근거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때려지자이대 태아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태아건설의 대표이사는 최만식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2인자인 이정환 부회장이었다. 그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정환 부회장은 어떻게든 주주총회를 막아보려 했지만 지분 15%를 가진 2대 주주의 합법적인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주주총회는 전격적으로 3일 뒤에 열리게 되었다. 재계와 언론의 모든 관심이 태아건설에 집중되었다.
폐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박진수는 주주총회 시작 불과 1시간 전에 풀려났다. 강민의 계산된 플레이였다. 그들은 박진수를 꺾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함께 그가 주주총회에 나타나 무언가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찬 장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에 앉은 이정환 부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굳은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박진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입가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귀 속에는 외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삽입되어 있었다.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이정환 부회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메테스 캐피탈의 박진수 대표. 무슨 근거로 이런 소란을 피우시는 겁니까?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경영권 흔들기 시도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박진수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귀 속으로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 소년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실장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박진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강민이 불러주는 대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 사실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정면에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태아건설의 뉴시티 프로젝트 관련 지출 내역서가 떠 있었다. 작년 3월 태아건설은 유성 컨설팅이라는 업체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정환 부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환 부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자잘한 계약까지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실무진에서 처리한 정당한 용역 계약이었을 겁니다. 그게 뭐 문제라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박진수 아니 강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녹음 파일을 재생하세요. 박진수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피커에서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 흘러나왔다. 이 부회장님, 유성 컨설팅 건서류 말입니다. 용역 보고서가 너무 부실해서 회계팀에서 계속 문제를 삼습니다. 멍청한 놈들 대충 꾸며놓으라고 했잖아. 그냥 해외시장 분석 보고서 같은 거 아무거나 베껴서 내 50억짜리 비자금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쓰겠나. 너무나도 선명한 이정환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정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강민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자금 흐름도를 띄우세요.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유성 컨설팅으로 들어간 50억 원이 어떻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정환 부회장의 아내와 아들, 명의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세한 자금 흐름도였다. 모든 거래 내역과 계좌 번호까지 완벽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저건 거짓이야, 조작된 거라고. 이정환 부회장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강민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미리 정보를 받고 잠입해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최만식 회장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 그룹의 2인자. 이정환 부회장이 수많은 주주와 언론 앞에서 비자금 횡령범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의 가면이 처참하게 벗겨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러운 민낯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주주총회 중계를 지켜보던 최만식 회장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정환의 모습,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박진수의 얼굴. 최만식은 깨달았다. 박진수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제국을 뒤흔드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력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무자비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었다. 최만식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 섞인 질문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대체 넌 누구냐?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정환의 가면만이 아니었다. 태하라는 거대한 제국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부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의 존재가 희미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정환 부회장의 몰락은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에 치명적인 구멍을 뚫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갱신했고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파트너사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만식 회장은 사방에서 덮쳐오는 파도를 막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거대하게 기울어버린 배를 바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점차 공포로, 공포는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밤낮으로 집무실에 틀어박혀 프로메테스 캐피탈과 박진수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훑었다. 수백 번도 더 읽은 서류 더미 속에서 그는 자신이 놓친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반드시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없어.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낡은 서류 한 장에 멈췄다. 몇 년 전 박진수가 프로메테스 캐피탈에 합류하기 전에 운영했던 작은 투자 자문사의 재무제표였다. 수많은 지출 항목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금액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연구 자문료 지급 대상 이세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뇌리를 스쳤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만식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그는 즉시 안 실장에게 이세연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안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받아든 최만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보고서 첫 장에 붙어있는 낡은 증명사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프로필, 이름 이세연, 전태아그룹 AI연구소 수석연구원, 세라핌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래, 그녀였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날개를 꺾고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그 천재 과학자. 열정과 총명함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망과 증오로 가득 찼던 그 눈빛을 그는 기억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가장 깊숙한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공격 방식,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듯한 집요한 증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감히 인연이 최만식의 입에서 증오에 찬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이세연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짓밟혀 사라진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복수극을 꾸밀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뒤통수를 친 배신감에 더욱 치를 떨었다. 잊혀진 과거의 유령 따위가 감히 내게 덤벼줬다. 이번에는 내 뿌리까지 뽑아주마. 분노와 오만의 눈이 먼 최만식은 이성을 상실했다. 그는 안 실장의 만류도 뿌리치고 직접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오만하게도 그는 자신이 직접 나타나면 그녀가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하고 무릎 꿇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향해 직접 차를 몰았다. 곧 그의 고급 세단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고 허름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이런 누추한 곳에 사는 그녀의 처지를 확인하자 그의 오만함은 더욱 커졌다. 최만식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낡은 철문 앞에 섰다. 그는 문이 부서져라 거칠게 두드렸다. 이세연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가 예상했던 절망에 찌든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허리춤에도 차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아이. 하얀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 천사의 얼굴을 한 8살짜리 소년 강민이었다. 최만식은 아이를 거의 본체 만취하며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다. 애 엄마 어딨어? 엄마 나오라고 해. 하지만 강민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이는 거대한 산과도 같은 최만식을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어린아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깊고 고요한 심연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환영받지 못합니다, 최만식 씨. 자신의 이름을 아무런 존칭도 없이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어른스러웠다. 최만식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이 꼬마 놈이 어른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최만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러자 강민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순수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듯한 섬뜩한 냉기와 지혜였다. 물론 정확히 알고 있죠. 강민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3년 4개월 12일 전 내 어머니 이세연에게서 세라핌 프로젝트를 강탈한 사람입니다. 유성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를 이용해 당신 아들의 유흥비로 쓰일 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이죠. 원가 3.4%를 절감하기 위해 불량파워 서플라이를 고집해서 스마트 비전 TV의 발화율을 7.3%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강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만식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 모든 비밀거래, 태아그룹의 모든 약점을 소름 끼치는 정확성으로 읊어대기 시작했다. 그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둔 돈의 정확한 액수, 10년 전 스캔들을 덮기 위해 매수했던 기자의 이름, 심지어 그가 복용하는 혈압약의 이름까지. 최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오만함과 분노는 순식간에 증발했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가 채웠다. 눈앞의 존재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무언가였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유령의 정체를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이세연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이 천사의 얼굴을 한 8살짜리 소년이었다. 떡해. 네가 어떻게... 최만식은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강민이 그를 향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협박하러 이곳에 왔겠죠. 아이의 목소리는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인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실수를 했어요. 내 집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됐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최만식 씨. 당신의 체크메이트예요. 강민의 마지막 선고에 최만식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쳤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괴물에게 쫓기는 겁먹은 인간처럼.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굴러 내려가듯 달아났다. 강민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괴물과 마주하던 냉혹한 전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로 돌아왔다. 안방에서 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대면은 끝났다. 이제 마지막 처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낡은 아파트를 뛰쳐나온 최만식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8살 아이의 얼굴 그 안에 담겨있던 악마와도 같은 냉혹한 지성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자신의 아지트인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공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뇌물로 관리해온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 언론사 사주들. 하지만 그의 권력이 미치던 그림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낯선 목소리로 그의 존재를 부인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쥐새끼들은 가장 먼저 도망치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최만식은 해외 비밀 계좌의 자금을 옮기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모든 계좌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투명 벽이 그의 모든 퇴로를 막고 있는 듯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아이는 단순히 그의 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의 모든 생명줄을 끊어놓고 마지막 대면을 하러 온 것이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닌 사형 선고였다. 바로 그 시각 강민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판이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이 작동했다. 수년간 수집하고 정리한 태아그룹의 범죄 증거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언론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의 탐사보도팀 서버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키지가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자료만 들어있지 않았다. 강민이 직접 작성한 완벽한 기획기사, 태아게이트 한 제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대본, 그리고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과 음성 파일 조작 불가능한 원본 문서들이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세연의 세라핌 프로젝트 원본 파일과 최만식이 날조한 TH-10을 개발 보고서의 비교 분석 자료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다. 두 번째 목표는 사법기관이었다. 대검찰청 금융범죄 특별수사팀의 서버에 내부 고발자, 명의의 공식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첨부된 파일의 용량은 수 테라바이트에 달했다. 최만식의 비자금 장부, 정관계, 로비 내역 탈세 증거, 분식회계 자료 등 태아그룹의 모든 부패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모든 자료는 즉시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세 번째 목표는 국제사회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비롯한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의 태아그룹의 해외시장 시세 조작 및 국제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발송되었다. 강민은 최만식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원천 봉쇄했다. 이것은 복수극의 클라이맥스이자 거대한 제국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 선고였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침 신문의 한 면은 모두 태아그룹의 로고와 최만식의 얼굴로 도배되었고, 모든 방송국의 아침 뉴스는 태아게이트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속보: 태아그룹 천재 과학자, 기술 탈취로 성장. 충격적 진실. 단독: 최만식 회장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 특집: 탐욕의 제국 태아의 두 얼굴을 고발한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태아그룹은 어떠한 변명이나 부정도 할 수 없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재앙은 즉각적이고 파멸적이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아그룹 및 모든 계열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다.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부도 직전의 식물기업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여론의 엄청난 압박과 완벽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태아그룹 본사와 최만식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쳤다. 최만식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수뇌부 전원에게는 즉각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국의 내부는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최만식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앞다투어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고 검찰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공포와 이익으로 유지되던 충성의 고리는 휴지 조각처럼 찢어졌다. 최만식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압수수색 팀이 들이닥쳤을 때 최만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제국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8살 아이의 손가락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광기가 서렸다. 그는 서재의 비밀 금고에서 하드 드라이브 더미를 꺼내 불태우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최만식 씨, 문 여세요. 검찰입니다. 육중한 문이 부서지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만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읊는 죄명은 끝이 없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최만식의 눈에 TV 화면이 들어왔다. 화면 속에는 한때 희망에 차있던 젊은 시절의 이세연과 탐욕과 부패에 찌든 현재 자신의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었다. 그 지독한 아이러니에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든 혼란의 와중에 한때 태하의 엔지니어였던 김동현은 자신의 작은 수리점에서 TV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가 수년간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진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은행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강민은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조용히 보상하고 동시에 복수의 과정에서 남았던 모든 디지털 족적을 완벽하게 지워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다시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최만식은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제왕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카메라는 수갑을 찬 그의 비참한 모습에서 서서히 위로 올라가 그가 세운 거대한 태아 타워를 비췄다. 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바벨탑. 그 화려한 유리가 이제 몰락한 제국의 묘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치명타는 명중했다. 거대한 야수는 마침내 쓰러졌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가 끝난 세상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최만식과 태아 제국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최만식의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법정에선 최만식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다. 강민이 넘긴 증거는 차고 넘쳤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 법정 사상 유례 없는 형량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이제 차가운 감옥벽으로 그를 영원히 가두게 될 것이었다. 방청석 한편에서 김동현을 비롯한 태아그룹의 또 다른 피해자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태아그룹은 공중분해되었다. 법원의 관리의 핵심 계열사들은 매각되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재편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세라핌 기술의 원소유주가 이세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녀의 억울한 누명은 3년 만에 완전히 벗겨졌다. 법원은 태아그룹의 자산을 매각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이세연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그녀가 개발한 기술의 가치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굴지의 대기업 총수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돈이 하루아침에 그녀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식이 정작 이세연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와 차단된 조용한 요양병원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강민은 어머니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기를 원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날 오후 강민은 병실을 찾았다. 예전보다 혈색이 많이 좋아진 세연이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엄마. 강민의 목소리에 세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우리 아들 왔어. 오늘은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있었어.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아들이 다니는 평범한 초등학교가 아닌 세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어떤 끔찍한 게임을 하고 왔는지를. 강민은 어머니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문 4번이 들어있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뭐가? 강민은 말없이 판결문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세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 세라핌 태아그룹, 그리고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내용.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강민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누가 이런 일을... 강민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했어요, 엄마. 세연은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엄마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강민은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 캐피탈 박진수 실장 주가 조작과 여론전, 그리고 최만식과의 마지막 대면까지. 그것은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대하고 치밀하며 냉혹한 복수극의 전말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세연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이 교차했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에는 충격과 경악. 자신의 어린 아들이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무겁고 어두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복수라는 지옥 속에서 보내게 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 남은 것은 아들에 대한 가슴 벅찬 사랑과 자랑스러움이었다. 강민아, 세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치유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싸움을 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깨달았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요. 엄마.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눈물과 함께 모자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세연은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를 짓누르던 마음의 병이 사라지자 몸도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있지 않았다. 세상 밖으로 나온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했다. 그녀는 세라핌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과거의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나 자본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세라핌 기술 역시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인류의 발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강민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밤을 새우며 모니터를 노려볼 필요가 없었다. 아이는 프로메테스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8살 소년의 삶을 되찾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한강공원, 엄마 더 높이. 강민이 그네에 앉아 발을 구르며 해맑게 소리쳤다. 이세연은 그런 아들의 등을 웃으며 힘껏 밀어주었다. 강민의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 아래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그 모습을 벤치에 앉아있던 박진수 실장이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강민의 사업 파트너가 아닌 가족의 든든한 친구이자 세라핌 재단의 고문으로서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정말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꼬마 대장이군요. 박진수의 농담에 이세연이 웃으며 답했다. 네, 이제야 제 나이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녀의 시선은 다시 아들에게로 향했다.
강민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칼을 가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저 햇살 속에서 뛰노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아들이었다.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복수는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강민의 복수는 달랐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빼앗긴 시간과 명예를 되찾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고통의 기억 대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채워나갈 눈부신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에 비친 따스한 햇살이 모자에게 찾아온 새로운 아침을 축복하는 듯했다.